5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이 토요일 날 이렇게 그 모든 분들이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소중한 토요일의 오후를 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모임 캐나다의 토요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열정과 또 여러분의 노력에 일단은 감사를 드리고 저는 오늘 이제 정보통신과 인공지능 세상의 이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여러분들과 생각들을 논의해 보려는 고 합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께 오늘 강의를 드리기 전에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준이고요. 현재는 저 서강대학교의 차세대 무선통신연구소의 초빙 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메이저 주된 저의 이력은 LG전자에서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고요. 에릭슨에서 한 연구소장을 한 10년 정도 했었고 그 연구소장 하면서 CTO 역할도 한 6년 정도 했었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한국의 식스지 포럼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고요. 뭐 그런 형태고, 제가 이제 전공 분야는 컴퓨터 사이언스로 학위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이제 정보통신 분야에 몸 담았기 때문에 제 이력과 그동안에 연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가 생각하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세상에 대해서 1시간 정도 여러분과 강의를 드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약간의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생각으로 이제 한 장의 장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아주 상위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리얼 월드가 있죠. 뭐 다 아시다시피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리얼 월드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어느덧 우리도 알게 모르게 디지털 월드라고 하는 또 다른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이 리얼 월드와 디지털 월드를 이 그림에서 나타내듯이 수시로 넘나들면서 우리의 24시간이 구성이 됩니다. 우리 인간들의 일생은 리얼 월드와 디지털 월드를 수없이 넘나들면서 일상을 이루어 나가고 있죠. 자, 우리 리얼 월드와 디지털 월드 이런 형태의 두 가지의 큰 세상으로 구성된 이 세상의 모습에 최근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화가 불기 시작했죠. 그래서 새롭게 이 디지털 월드에 나타나게 된 인공지능이 우리의 미래에게 어떤 영향과 어떠한 시사점을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 것이 제가 오늘 강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리얼 월드와 디지털 월드를 조금 더 한 페이지로 요약한 그림을 잠깐 여러분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이 디지털 월드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디지털 월드 수없이 많이 얘기를 했죠. 디지털 월드가 무엇일까? 디지털 월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1980년대부터 한 2020년도까지 한 50년도에 걸쳐서 우리 지구에 수없이 많은 컴퓨터들이 생겼습니다. 이 수없이 많은 컴퓨터들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통신이라고 하는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다 엮어진 거. 이 컴퓨터들의 모임이 결국은 디지털 월드를 구성하는 하드웨어가 되겠습니다. 그 하드웨어 위에 디지털 월드의 컴퓨터에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이 동작하고 있죠. 그거를 디지털 월드라고 얘기하는 거에는 특별히 반대하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이 1980년대부터 2020년도까지 그동안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통신 기술과 지식과 역량을 총집결해서 구축된 이 디지털 월드라는 것이 1980년도에는 메인프레임이라는 컴퓨터 이름으로, 90년대에는 서버라는 클라이언트 서버라는 이름으로, 2000년도에는 버추얼 머신이라는 이름으로, 2010년도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센트럴라이즈드 컴퓨팅이라는 이름으로, 2020년도에는 디스트리뷰티된 클라우드 베이스의 컴퓨팅이라는 이름으로 지구상에 구축이 된 거죠. 그 하드웨어와 거기에서 동작하는 수없이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디지털 월드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건 어쨌든 하드웨어적으로 컴퓨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 지구에 있는 80억 명의 인구, 저와 같은 사람들은 이 디지털 월드에 실시간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980년대부터 2020년도까지 우리가 정보통신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모든 지구에 있는 인간들이 최고의 과학기술을 총동원해서 이 80억 명의 인구가 언제 어디서든 디지털 월드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과거 50년 동안 그 과학기술의 핵심적인 과제였고 성공적으로 이를 달성해낸 게 오늘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는 주로 유선으로 구리선이라든지 광선로 같은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2010년도부터는 이제 기술이 더욱더 발전해서 무선으로 이런 공기 중에 전자파를 이용을 해서 전자파의 데이터를 실어서 어쨌든 디지털 월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 그 오늘 현재의 디지털 월드와 리얼 월드의 진짜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대표적인 그 리얼 월드에서 디지털 월드로 접근하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이 휴대폰이죠. 여러분들 항상 이 휴대폰에 저희는 이 휴대폰에서 그 구글에 그 제미나이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쩌고 저쩌고 이 휴대폰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면 이 휴대폰은 이 무선 구간의 전자파에 실려서 이 근처에 있는 기지국 안테나로 접근이 되죠. 그래서 그 기지국 안테나로부터 우리선을 타고 전기 신호에 데이터를 실어서 가고 그러다가 우리나라 밖에 구글의 서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해저에 광 케이블을 타고 그때부터는 광 신호의 데이터가 실려가죠. 그렇게 해서 구글의 메인프레임 컴퓨터의 메모리에 있는 컨텐츠를 받아가지고 다시 그 역순으로 태평양을 건너서 구리선으로 돼서 이 근처에 있는 기지국에 와서 무선의 전자파에 실어서 내 휴대폰에 있는 안테나에 실어주고 휴대폰의 안테나는 구글의 답을 내 스마트폰에다가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리얼 월드와 디지털 월드를 넘나드는 우리 오늘의 일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이제 한 줄로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월드로 접근하는 방식이 옛날에는 터미널을 통해서 컴퓨터 자판을 통해서 됐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경우가 무선으로 하죠. 그래서 스마트폰도 있고 IoT 단말도 있고 자율주행 차도 있고 이런 식으로 무선을 통해서 디지털 월드로 접근하고 있다.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는 이 지구 표면에 엄청나게 많은 기지국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1000만 대에서 1200만 대에 달하는 기지국이 지구의 땅덩어리 위에 넓게 포진돼 있죠. 그동안에 많은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셀룰러 네트워크가 거의 이제 전 세계를 커버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에만 해도 100만 개 이상의 기지국이 우리 남한, 한반도의 남쪽에 촘촘하게 깔려 있죠. 그 덕분에 여러분들은 땅 위에 어느 위치를 가던 인접한 어떤 기지국의 이 안테나에 내가 디지털 월드로 들어갈 수 있는 무선 전파를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2025년 현재 보면 약 80억 명의 88억 명의 지구의 인구가
현재 무선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은 우리 지구에 있는 그 인간의 수가 한 80억 명이라고 치면 모든 사람이 무선 자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디지털 월드에 접근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전자파는 앞에서 설명 들었듯이 근처에 있는 기지국의 안테나에 접속이 돼도 구리선을 타고 결국은 바다를 건너야 되죠. 제가 이제 여기 한국에서 그 구글에 어떤 뭐 재미나의 질문을 하든지 유튜브를 하든지 러시아로 가든지 오스트레일리아 가든지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이 해저 광 케이블을 다 타고 들어가야 되겠죠. 해저 광 케이블에는 빛에다가 데이터를 실어서 보내는 기술이 이미 인류는 충분히 개발을 했고 그거를 위해서 총 연장 길이가 150만 킬로미터의 광섬유가 우리 지구의 해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37배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길이의 광 케이블이 이 지구상에는 다 깔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살다 보면 꼭 땅에만 있는 법은 없죠. 그래서 비행기도 타고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쪽도 그다음에 기지국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도 디지털 월드에 접근을 해야만 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를 위한 위성들이 현재 활성화된 위성만 13,000여 개가 지구 위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이 위성들이 점점 더 상용화 모드로 접어들에 따라 과거 1년 동안에 한 3,600여 개의 위성이 새롭게 우리 우주로 발사되어서 현재 위성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의 그 리얼 월드와 디지털 월드를 위해서 오늘 이제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저희보다는 인공지능 세상을 살아가게 될 우리의 자녀들, 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무선 구간의 그 기술은 1930년대부터 상용화가 예상이 되는 6세대 이동통신 6G를 향해서 현재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몇 살 정도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녀분들이 분들이 이제 이제 그 대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는 아마도 6G라고 하는 무선 정보통신 기술이 지구상에는 보급되기 시작할 거고 위성의 실제 가입자 수도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6G라고 하는 형태의 기술이 이 지구상에서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 특정한 이동통신의 제너레이션 한 10년 텀을 갖고 점진적으로 오버레이 형태로 지구상에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6G의 용량이나 능력을 한번 간단하게 보면 1초에 최대로 전송할 수 있는 비트 수는 1조 비트 정도 됩니다. 그거는 무슨 의미냐 하면 2030년도부터 초기 디플로이가 시작될 6G가 지구상에 아까 말씀드렸던 1,000만 개 내지 1,200만 개의 기지국 위에 얹혀지기 시작하면 이 공기를 통해서 전자파에다 실어서 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1초에 1조 비트 정도를 전송할 수 있을 만큼 용량이 된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가 리얼 월드와 디지털 월드는 거의 실시간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미 5G부터 이 무선 구간의 용량은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능력, 사람의 가청 주파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한정이 돼 있거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의 스펙트럼도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딜레이 타임도 제한적이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무선 구간에서 지원이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들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리얼 월드와 디지털 월드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상을 앞에서 이제 복잡하게 얘기 드렸지만 이거를 갖다가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오늘 우리 전자공학을 전공하신 학생이나 이런 분들하고 하는 학술 토론이 아니고 교양 세션이기 때문에 리얼월드와 디지털 월드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자, 우리 지구에는 80억 개의 지능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인류는 디지털 월드라고 부르는 전 세계 지구에 퍼져 있는 수없이 많은 컴퓨터들을 다 실시간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들을 개발해 왔고 상용화 시켰습니다. 우리는 충분하게 이 리얼 월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디지털 월드에 있는 많은 컴퓨터들을 언제든지 접근해서 거기에 돌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갖춘 것이 오늘 현재 리얼 월드와 디지털 월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태까지 이제 지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능은 여태까지 그렇게 많은 컴퓨터가 있고 그렇게 많은 정보통신 기술들이 있었지만 이 디지털 월드에는 지능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능력과 툴과 수동적으로 사람들이 시키는 사람의 지능이 디자인해서 인풋한 내용을 단순하게 뭔가 실행해서 그 결과를 다시 지능에게 전달해주는 그 역할이 우리가 50년 동안 구축한 디지털 월드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자, 이런 지능이 여태까지는 리얼 월드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리얼 월드에 있는 인간의 지능이 무언가 판단을 받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디지털 월드는 지상에 살고 있는 80억 개의 지능으로부터 뭔가 의사결정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 지능의 사람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서 디지털 월드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존재했던 거죠. 그것이 현재까지의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중간에 본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디지털 세상에서의 기호의 교환 과정입니다. 디지털 월드의 기호의 교환이라 하면 현재는 디지털 통신이기 때문에 0과 1로 표시된 기호를 교환하는 것이 디지털 월드의 기본적인 생각이었고 모든 그 의미는 해석소에 해당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거죠. 자, 그런데 이 한 4, 5년 전부터 이미 그 연구 개발이 시작된 거는 상당히 오래됐죠. 인공지능에 대한. 그러나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치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발전이 일어나게 된 그 디지털 세상에서의 새로운 지능,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디지털 월드에 출현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모든 이 세상의 모습이 리얼 월드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되어 있었던 이 세상의 모습에서 디지털 도메인에도 디지털 월드에도 지능이 생겼다 하는 형태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자,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디지털 월드에 지능이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와 같이 큰 변화가 있는 이런 큰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 현재 이 시점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제 오늘 강의의 주제이고 후반부에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디지털 월드에 있는 이 지능에 대해서는 최근에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도 많은 뉴스 미디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 디지털 도메인에서의 지능의 가치를 우리 인류는 명확하고 강력하게 깨닫게 되고 나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디지털 도메인에 지능을 빌드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5천억 달러, 747조 원에 해당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미국의 7개 지역에 어마어마한 숫자의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미 착공이 되고 조만간 이제 속속 준공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도 올해 284조 원, 1900억
억 달러를 투자해서 구글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최근에 2년 동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50년 동안 우리 인류가 지능이 없고 지능은 리얼 월드에만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구축된 정보통신의 디지털 네트워크, 디지털 월드에 최근에 빅테크들은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엄청난 지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 장치와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는데 자원을 퍼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만간 디지털 월드에는 엄청난 규모의 지능이 구축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왼쪽의 그림은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요. 딥시크, 중국 내몽골에 현재 구축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사진입니다. 실제 사진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올해 4월에 이미 신입사원들도 모집하고요. 여기에서 내용들 6,000km의 광 케이블과 여기 100만 대 GPU에 해당되는 2만 갤런의 냉각수로 이 칩 위에 물을 흘려서 그 열을 식히는, 오른쪽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그 데이터 센터의 모습입니다. 자, 이 빅테크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제가 여기 지금 잘 안 보이긴 한다. 저 위에 보시는 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실시간으로 디지털 월드에 지능을 동작시키기 위한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강력하게 구축되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이거를 무슨 컨설팅하는 그런 주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페이지만 가져왔는데 보면 매 쿼터 우리 디지털 월드의 지능의 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자녀들은 엄청나게 똑똑한 지능이 디지털 월드에 동작하는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현재 인류의 모습이다. 1년에 3.4배씩 디지털 지능을 수행하기 위한 하드웨어 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최근에 보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과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다 동의하실 거예요. 모두 다 에이전틱 AI가 이미 실생활로 확 들어왔다는 걸 다 동의하실 겁니다. 이 에이전틱 AI는 집중화된 지능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도메인의 디지털 월드에 모든 컴퓨팅 파워가 있는 장치와 지점에 지능이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소장으로 있었던 에릭슨 같은 데도 전 세계 ICT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공급하고 있는데 여러 계위에, 여러 레이어에, 여러 도메인에 인공지능을 탑재시키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모든 회사야, 모든 기업의 지금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이전틱 AI 네트워크로 이 디지털 도메인이 빠르고 강력하게 전환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제 그 클라이언트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디지털 월드에 접근하고 이 디지털 월드의 모든 비즈니스 모델은 지능이 있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빠르게 이전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짧은 질문은 드려도 되나요? 아니면 끝에 같이 드릴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무 때나 주십시오. 에이전틱 AI를 잘하고 있다는 어떤 그 스토리를 아시면 알리게 해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비단 꼭 에릭슨이라고 하는 특정한 회사보다는 이 전 세계에서 이 ICT를 커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에서도 우리 통신 네트워크를 담당을 하고 있고 글로벌에서 보면 에릭슨이나 노키아 같은 회사들이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화웨이 같은 회사들이 하죠. 이 회사들의 특정한 회사의 스토리가 아니고 이 회사들의 기본적인 AI를 바라보는 그 모습은
우선 개발하는 단계에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그 접근이 하나의 스트림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네트워크의 운용이라든지 그 메인터넌스하고 네트워크를 오퍼레이션함에 있어서 이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사람이 직접 그 복잡한 오퍼레이션을 하지 않더라도 AI가 그 일들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사람의 터칭을 거의 줄이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데이터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 복잡한 ICT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크게 보면 두 개의 스트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실제로 이 통신 장비라든지 통신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단계의 연구 개발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안테나 쪽에, 모뎀 쪽에, 그다음에 그 안테나를 여러 개 섞어서 쓰는 방법, 광선로의 데이터 트래픽을 조정하는 역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도 이 개발 자체도 옛날에는 어떠한 사람들의 수식이라든지 수학적 모델을 바탕으로 뭔가 기능을 구현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을 학습시켜서 원하는 효과를 나오도록 하는 형태로 이 연구 개발의 기반부터 서서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개발하는 데 있어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 두 번째는 네트워크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AI로 하여금 사람 대신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 이 모든 것의 기반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그 개발에 대한 접근들. 그건 주로 학계에서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전자공학을 그 전공하는 걸 이제 공부하거나 그 회사에 다니면서 뭔가를 개발할 그 당시에는 뭐 옛날에 푸리어 트랜스폼이라든지 뭐 이런 알고리즘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특히 이제 여러 개 안테나, 미모 안테나 같은 것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학습을 시켜서 원하는 데이터 스루풋을 확보해낼 것인가 하는 걸로 논문의 추세도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ICT는 전체가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알게 모르게 강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에 그림에서 이제 레몬골이라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중국 입장에서는 시큐리티 리전일까요? 아니면 에너지 이슈일까요? 궁금합니다. 그거는 제가 그 제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 그 질문은 제가 계속 질문은 끝난 다음에 하시죠. 네, 끝에 네, 하겠습니다. 네. 적어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그게 이 내몽골의 그 환경 자체가 넓은 영역에서 에너지를 그, 그 활용하는데 유리하다 정도로 알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아마 추가로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에이전틱 AI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리얼 월드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공지능이 우리가 살고 있는 리얼 월드의 장치에서부터 이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 디지털 월드까지 폭넓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능이 장착되기 시작했다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 세상은, 이 시대는 이제 디지털 도메인에 지능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모든 이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선 제일 대표적인 무선 통신의 1G, 2G, 3G, 4G, 5G, 6G.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된 2030년대 이후 단에는 6G라고 보면 사실은 주어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G부터 4G까지는 사람이 움직이면서도 통화가 되네. 움직이면서도 단축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네. 내가 선이 없더라도 인터넷에 들어갈 수 있네. 주어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5G쯤 되면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아,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기계도
인터넷을 이용을 할 수 있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2030년도부터 예상되는 6G 같은 경우는 AI가 인공지능이 어떻게 ICT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서로 간에 협업을 하고 뭔가 의사결정을 해서 결정된 의사결정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형태로 6G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 하는 내용을 이 그림은 담고 있습니다. 사람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죠, 기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 더 강력한 디지털 월드에 있는 지능들이 뭔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강력한 통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그 대표적인 다양한 형태의 통신 기술들이 현재 개발이 되고 있고, 뭐 2030년부터는 아마 그 필드에 디플로이가 시작되는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반부 제 오늘 강연의 마지막 장표가 되겠는데, 보시면 매 쿼터 리얼 월드와 디지털 월드를 넘나드는 데이터 양은 계속 늘상 그래왔듯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리얼 월드보다 디지털 월드의 비중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 하는 이제 이야기를 담고 있고, 이 오른쪽의 그림은 아마 그 비전문가 분들은 크게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그 디지털 월드에서 리얼 월드로 내려보내는 쪽을 다운링크라고 부릅니다. 무선에서는. 그 다음에 리얼 월드에서 디지털 월드로 올려보내는 것을 업링크라고 부릅니다. 이 다운링크와 업링크의 비율도 서서히 조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 디지털 월드가 리얼 월드에 있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받기 위해서 리얼 월드의 사람을 바라보고 이루어졌던 많은 행위나 결정들이 이제는 리얼 월드에 있는 사람이 디지털 월드의 결정을 바라보는 형태로 이 업링크 형태의 데이터 트래픽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모습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는 세션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리얼 월드와 디지털 월드를 잘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디지털 월드에 지능이 생겼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미래학자들,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저 얼마 전에 제가 교보문고 갔다가 이 책이 나와서 그 이제 본 며칠 안 된 책입니다. 그 The Future After AI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미래학 연구소 회장이 집필한 책인데, 이게 이제 디지털 월드에 지능이 동작하기 시작하면서 이 전체 프레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즉,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생활하게 될 미래에는 이 지능이 디지털 월드에 강력히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이제 그분의 시각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디지털 월드에 지능이 생겼다는 것은 두 개의 얼굴이 있다라는 게 그분의 주장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할 거예요. 번영과 위기, 번영과 위기.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한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새롭고 놀라운 것에서 이미 너무나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생산성은 올라가고 노동시장은 압력을 받고 일상의 가치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 무엇이 가능해질 것인가를 이 위기와 번영 두 가지 얼굴에서 잘 캐칭해내야 된다. 그다음에 디지털 월드에 여태까지 없었던 지능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맞서서 무언가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책에서 잘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더욱 강화하는 것,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더 강화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강력한 AI 도구를 활용해 타인과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자동화할 수 없는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번영과 위기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응할 거냐? AI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 타인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형성하는 쪽, 이쪽에 매진해야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세션을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에 가장 걸맞는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확신을 갖고 합니다. 이 토요일 좋은 날씨에 재미있고 즐거운 일들이 많을 텐데 여기 보시면 강력한 AI 도구를 활용해 하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토요일의 오후를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이 미래학 연구소 회장이 말씀하시는 가장 미래를 강력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같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미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시지만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릅니다. 지금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 바뀔 것이답니다. 크게 바뀔 것이다 하는 게 모든 분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금융부터 에너지부터 의료, 교육, 그다음에 기업의 고객 접근 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자, 크게 바뀐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머릿속에 킵인 마인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이거예요. 어느 누구도 디지털 월드의 새로운 지능이 형성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바뀔 건지를 예측하는 것은 지금은 불가능하니 준비와 적응과 회복력, 가정을 세우고 이 가정에 맞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고 여기에 적응을 해보고 그 내가 세운 가정과 예측이 맞지 않으면 거기에서 다시 그거를 돌려서 다른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이분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너무나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당연한 얘기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프레임워크를 머릿속에 잘 넣어놓고 이 디지털 월드에 새로 생긴 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가다듬어 놓는 것 이거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해외여행 가보셨겠죠? 여러분들 해외여행 많이 가보셨죠? 근데 해외여행 가서 미리 책자를 통해서 내가 가는 지역의 정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그 해외여행을 가서 보시는 거하고 거기 가서 다 맞닥뜨려 가지고 그 지역을 방문하는 거하고는 얻게 되는 거나 나의 감흥이 하늘과 땅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미래의 이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도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여기 미래 프레임워크가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조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회와 위기가 같이 공존하는 것이 미래의 세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위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최근에 제가 뉴스에서 본 거는 교황도 언급을 했더라고요. 교황님께서도 그 미래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간 멸종의 위험을 완화하는 일은 전염병이나 핵전쟁과 같은 다른 사회적 규모의 위험과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기 보면 그 인공지능의 안전을 연구하는 그 단체의 그 전 세계 유수의 인공지능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혹시 인공지능을 접하면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제미나이나 누구에게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위험할 수도 있겠다. 위험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 그 성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 위험에 대해서 조금 이제
페이지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그다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이 정보통신이나 이런 쪽을 전공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우선 제프리 힌턴 이분이 인공지능의 뭐 태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분이 이제 토론토 대학의 교수로 있으시면서 그 이분은 이제 그 튜링상도 수상하셨고 노벨 물리학상도 수상하셨는데 이 노벨 물리학상이 인공지능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서 노벨상을 수상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표적으로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활동을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제프리 힌턴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로 위험하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한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인공지능을 잘 아는 분의 위험에 대한 생각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한 두 페이지에 걸쳐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프리 힌턴은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디지털 지능이 생물학적 지능보다 뛰어남을 인식한 것을 깨달았고 인류를 멸망시킬 너무나도 많은 방법이 존재함을 알게 됐다. 그런데 이 초지능은 인간은 멸망시키기가 어렵다. 그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해하셨을 거예요. 강아지가 나의 오후의 일정을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 초지능은 나보다 훨씬 똑똑하기 때문에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 두는 거 보셨잖아요. 제가 그 인공지능과 바둑을 두면 저는 백전백패일 겁니다. 똑같이 강아지는 오후에 주인이 뭐 할지 모르다는 것과 똑같이 인간이 초지능을 멸망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제프리 힌턴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분은 두 가지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위험과 중장기적인 위험. 근데 단기적인 위험은 이 인공지능을 오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그분이 든 거는 미친 분자 생물학자가 저렴하게 바이러스를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다. 이거 제가 상식으로 생각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제프리 힌턴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정한 정부가 소수의 과학자에게 자금을 지원해서 군사용 바이러스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려할 수 있는 시나리오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어떠한 위험이 있느냐? AI가 매우 똑똑해지면 이제 사람이 필요 없어지게 되고 인류는 실존적 위험에 직면하고 어쩌면 멸망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께 오늘 오후에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 이상한 소리를, 이상한 내용을 전달하는 거는 이분의 직관이 10 내지 20%라는 거예요. 10 내지 20%면 너무나 높은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그 해외에 비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요. 그래서 공사장에 동네 주민이 가서 이거 안전한 거 맞죠? 아, 예, 안전합니다. 이거 절대 사고 안 나죠? 이거 우리 동네에 짓는 원자력 발전소인데 그러면 아, 안전합니다. 한 10 내지 20%는 사고 날 수 있지만 안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어야 되죠? 그러면 아니요, 이거 떼돈 벌 수 있어요. 이게 오늘 현재의 모습이랍니다.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이거에 대한 비유의 또 다른 비유는 한 3, 4년 내로 외계인이 집으로 쳐들어온대요. 근데 외계인으로 쳐들어오는 그 외계인은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지 잘 모른답니다. 그런데 한 1, 20%는 지구를 멸망시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그러면 왜 자꾸 외계인을 불러들이죠? 이랬을 때, 그때까지요, 어쩌면 큰 돈도 벌 수 있대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이제 저는 이 얘기를 이렇게 강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제프리 힌턴이라고 하는 분이 그 인공지능을 상당히 우려를 강조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여러분들은 균형을 갖춘 시각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핵폭탄과 같이 특정한 지역의 영향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월드에 대해서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죠. 제 이 휴대폰은 지금 러시아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어디나 다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위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선 구간을 통하고 유선 구간을 통해서 지하의 해저 광 케이블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컴퓨터와 연결이 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전 세계에 퍼져 있을 때 그게 위험 요인이 된다면 지구의 어디에서 발생된 위험도 나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될 수도 있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은 이 인공지능에 대한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국가 차원에서의 경쟁에 지면 이 디지털 월드의 지능을 더 강력히 개발한 국가는 그렇지 못한 국가보다 훨씬 더 패권에 접근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멈추거나 안전을 위해서 규제를 강력하게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 하는 내용을 제프리 힌턴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전쟁의 비용도 아까 에이전틱 AI가 로봇에게 지능이 부여된 것이 에이전틱 AI라고 치면 전쟁의 비용의 감소도 젊은이를 전쟁에서 희생하지 않고도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이윤 추구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의 그 자본주의 체계가 같이 엮어져서 인공지능을 현재 강력히 개발하는 드라이빙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규제를 하려면 이 규제는 누가 해야 되느냐? 선거로 뽑힌 정치인들이 우리 대중의 의견을 받아서 이것을 적절히 규제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장표를 가장 이제 오랫동안 이제 들여다본 내용이 되겠는데 이거는 이제 제프리 힌턴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 제프리 힌턴의 고민은 이와 같이 인공지능을 너무나 잘하는 분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이 고민을 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냐 하면 이것이 바로 제 손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프리 힌턴이 하고 있는 고민을 빨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인공지능은 모든 면에서 매우 유익하다. 그래서 이 위험을 피하는 노력도 해보지 않고 인공지능을 그만 개발할까? 근데 그렇지만 아무리 유익해도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는데 옛날엔 죄책감이 없지만 이제는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네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근데 내가 안전하게 만들어도 딴 나라가 안전하지 않으면 그거 말짱 도루묵 아닌가?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뉴스를 보니까 그 안정성에 대한 연구는 점점 줄어든다는데 이거 참 큰일 났네 하는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방법들을, 이런 위험을 우리는 어떻게 회피할까? 그랬을 때, 문제는 인간의 욕심인데, 인간의 욕심을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여러 나라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규제를 하면 우리가 상대편보다 열세에 있게 되면 안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규제는 뭔가 나쁜 것 같다 하는 선입관이 일반 보편에게 굉장히 퍼져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정부로 하여금 뭔가 규제를 하도록 하려면 대중에게 알려서 그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형태로 가야 될 텐데 뭐 그걸 위해서 이 제프리 힌트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강연 같은 걸 통해서 이 위험을 전파하고 있고 최근에는 보니까 뭐 교황님도 말씀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이제 접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게 이러한 분들의 노력의 일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논리는 기업이 인공지능을 좀 더 강력하게 투자하고 개발해야 될 이야기는 이 AI의 혜택은 모든 사람에게 다 분배가 돼서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 그러면 회사는 이익이 커지고 그에 따르는 이제 빈익빈 부익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정책도 함께 필요하겠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인간은 AI로 인해서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저만 해도 최근에 뭔가 옛날에는 묻기 껄끄러웠던 것들을 스마트폰에다가 계속 물어대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약간의 발에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 이 스마트폰에다 물어보니까 세상 편하더라고요. 그렇듯이 AI는 굉장히 고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디지털 월드에 있는 지능이 점점 똑똑해지면 저는 계속 기분이 좋겠죠. 언제까지? 내가 그 지능을 컨트롤할 수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내가 점점 행복해진다라고 제프리 힌트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엔 어떻게 될까? 왜 내가 필요할지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프리 힌턴이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가 본질적으로 제프리 힌턴이 하는 거는 다른 하드웨어에서도 동작할 수 있다. 나의 지능은 저라고 하는 이 탄소로 된 이 유기체 생명체 안에서만 동작하지만 인공지능은 다른 컴퓨터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카피가 되어서 여러 컴퓨터에서 함께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고 사람은 요새 회사에서 여러분들 회의를 많이 하실 때 1초에 수백 비트 정도의 데이터만 이야기를 하면서 의사결정을 하지만 컴퓨터는 아까 광통신으로 6G가 되면 1조 비트를 1초에 교류하면서 협업하면서 데이터 회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은 빠른 환경이 갖춰진 상태에서의 디지털 도메인에서의 지능, 이 부분이 우리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느냐, 있느냐, 어느 정도로 걱정할 것이냐, 이 기준 밸런스를 잘 잡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이 살아가야 될 세상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다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기술적인 접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유발 하라리라고 아주 유명한 작가죠. 아마 여기 뭐 많은 분들이 이분의 책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아주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이분이 책 냈다 그러면 무조건 사서 보는데 이분이 이 넥서스라고 하는 건 2024년 9월에 발간한 책이 있습니다. 이 넥서스 중에 이 지능과 관련되는 중요한 대목이 있어서 이 한 페이지를 제가 오늘 포함을 시켰어요. 이거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이 사회에 대한 전체 민주주의와 같은 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핵심 메시지는 어떠한 정보가 있다. 아까 디지털 월드는 비트화된, 디지털 신호화된 정보를 교류해주는 장이죠. 이 정보는 이게 진실을 대변할 때는 지혜로 인간에게 큰 혜택을 주지만 이 정보가 질서를 유지하는 쪽으로 되면 이게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된다. 이 상관관계를 이 한 장의 표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과거에는 이 정보가 피라미드 같은 거,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설립한 거는 사후 세계가 있다고 믿었죠. 사람이 죽으면 사후 세계로 간다. 그래서 별자리를 통해서 다시 살아난다. 이런 정보를 많은 분들이 진실인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믿게 되면 이거는 질서가 돼서 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힘은 수없이 많은 노예들과 자원을 들여서 피라미드라고 하는 어렵고 힘든 일을 구성해내게 되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독일 게르만 민족은 우월하다라는 이 정보를 잘 검증된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 안 하고 유대인을 없애는 형태로 나치 정권이 탄생하게 된 거죠.
이거를 진실이냐 질서냐에서 질서 쪽으로 방향을 갖게 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 일상에서 보면 어떠한 정보를 어떻게 믿느냐는 권력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됩니다. 알라는 위대하다. 젊은이들이 자살폭탄으로 목숨을 내던지는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 이게 진실보다는 질서 쪽으로 방향을 틀어진 결과로 나타난다. 자, 여기에서 이 진실이냐 질서냐의 이 갈림길에 있어서 이 디지털 도메인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능이 작용하기 시작했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I는 이제 단순한 분열을 증폭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갈등의 씨앗까지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하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에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 이런 부분들부터 이 디지털 도메인을 통해서 형성되는 에코 챔버라고 부르죠. 나에게 갖춰진 소규모의 세상이 리얼 월드, 이 진실과 질서의 이 밸런스에서 진실 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진실을 통해서 지혜로 넘어간 대표적인 쪽은 의학 계통, 과학기술 쪽. 이런 쪽은 우리가 논문을 하나 내더라도 철저하게 이게 진실인지를 검증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이게 지혜로 발전한 게 이게 선순환적인 방향인데,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질서 쪽으로 유지됐을 때는 수없이 많은 권력과 연결이 된다, 힘으로 연결된다 하는 부분을 이 이야기에서는 이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넥서스라고 하는 이제 유발 하라리의 책 중에서인데, 제가 이걸 가져온 이건 제일 마지막 라인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이 무오류성이라는 정보 네트워크의 환상에서 벗어나 강력한 자정 장치를 갖춘 제도를 구축하는 힘없고 다소 재미없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즉, 지능이 존재하는 디지털 네트워크에 통해 흘러다니는 수없이 많은 정보들, 이 정보들이 진실에 가깝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제도화하고 만드는 재미없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 실제로 이거에 관련되는 많은 논문들이나 책에서의 언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나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 일자리에 대한 거는 항상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을 건데, 여기 보시면 이 맥킨지에서 만든 잡 리스크 인덱스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요, 각 직종별로 실시간으로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잡 리스크가 더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이나 이쪽에 컨설팅 같은 쪽에 근무하시는 분은 여러 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거 매주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질까, 혹은 내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직업이 어떤 형태의 트렌드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키워드로 오늘 그 강의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기에서 노동자의 소득은 줄어드는 반면에 자본소득은 늘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큰 인공지능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적인 균형을 잡는 형태로 다시 한번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 있다. 최근에 우리 삼성의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한 논란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크게 보면 노동자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소득에 대한 균형점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잘 이제 큰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잘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게 마지막 장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이거는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게 된 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큰 변화가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이미 왔어요. 그랬을 때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잠재적으로 본인의 위치가 소외될 것 같다라는 위치에 소속된 사람들의 목소리는 뭔가 정제해낼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이 강연을 맡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하고 이 얘기를 드리는 목적이 사실은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도메인에 새롭게 지능이 생성됐다 하는 이 큰 변화의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른다 하는 아주 현실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심지어는 노벨상을 받은 분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걱정이 많다 하는 이 상황에서 미래를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의 혹은 잠재적인 소외계층 분들의 목소리를 잘 정리하고 정제해서 우리 리얼 월드와 디지털 월드로 나눠진 이 세상에 뭔가 반영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미래 연구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이 플랫폼 상에서는 가동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미래 프레임워크를 연구하는 모임을 소규모로라도 구축하면 좋겠다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캐다의 토요일 오후에 좋은 날씨에 그 이렇게 오늘 참석해 주신 온라인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 오프라인 계신 분들이 저는 이런 연구 모임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게 되실 잠재 분들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께 이 내용을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고, 그러면 이런 플랫폼과 이런 연구 모임을 구성을 한다면 어떤 일들을 하느냐? AI, ICT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 진행 자체는 어차피 빅테크와 국가기관과 기업들이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잘 모니터링을 하면서 분석을 해내고 저런 일들이 좀 더 강력해지면 잠재적인 위험이 혹시 없을까? 소외되는 분들이 더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을 미리 잘 이 플랫폼을 통해서 모으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어, AI, ICT 미래 연구 플랫폼이 만약에 활성이 된다면 거기다 반영해 나가고 그거에 대한 성과를 계속해서 측정해서 피드백하고 이런 형태의 디지털 월드에 새로운 지능이 생겼을 때 이 지능에 우리 일반인들이 대응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 페이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약속드렸던 한 시간의 강의는 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AI ICT 미래 연구 플랫폼으로 하고 이 내용은 오늘 캐다 토요 세미나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좋은 분들이 이제 연결이 되시면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겠고 다음번에는 제가 관여하는 다른 조직이나 모임에서 이 비슷한 말씀을 드려서 혹시 이제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과 같이 연결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 시간 동안 잘 들어주신 그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오프라인, 온라인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 강연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좀. 시간적인 여유가 저 뭐 충분히 있으니까 그 혹시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온라인으로 질문 있으신 먼저 분은 네, 질문해 주시면 질문해 감사하겠습니다. 주시죠. 온라인부터. 온라인부터. 네, 온라인 온라인 혹시 먼저 한다고 하시네요. 온라인 질문 있으신 분 계시나요? 네, 글로 적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온라인은 없는 것 같고 이제 오프라인 질문으로 네,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6G 세상이면
일초에 1조 비트 정도 변량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5G는 1초에 얼마나 되는 비트가 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 요 그림 보이시나요? 이거는 이제 그 안에 부분 요 언저리가 5G에 대한 KPI라고 부릅니다. Key Performance Index. 그러니까 무선 구간의 통신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 중 각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져야 5G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기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5G보다 6G는 훨씬 넓어졌죠. 이 여러 가지 키 퍼포먼스 인덱스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무선 구간에 피크로 데이터를 실어서 보냈을 때 가장 많이 실어서 보낼 수 있는 속도, 그거를 피크 데이터 레이트라고 부릅니다. 그거가 5G에서는 1초에 1조 비트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5G 보면 여기에 보시면 피크 데이터 레이트 기가 bps 요거 보이시나요? 요 라인. 네. 이게 피크 데이터 레이트입니다. 이게 기가 bps 속도거든요. 5G는 20기가 bps. 20기가 20기가가 우리 그 일시백천으로 하면 아마 200억 개 정도? 20억 개인가? 20억 개인가? 1조 20기. 예. 그럼 예. 5G가 1조라는 거죠. 1조 비트. 6G. 6G가 6G는 1조 비트야. 비트. 예? 6G가 1조라는 거죠. 6G가. 예, 6G는 1조 비트. 5G는 그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이건 무선 구간의 피크 데이터는 피크라는 거는 모든 자원을 베스트 에포트로 다 파라미터를 세팅을 해서 최대로 보낼 수 있는 수치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선에는 한 60% 내외야 되겠네. 아니요, 그건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 제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구글에 있는 유튜브 영상을 받아보고 있다. 그랬을 때 구글 서버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속도가 있겠죠. 그다음에 구글 거기서 유선에 구리선을 타고 전기 신호에다 데이터를 실어서 쫙 날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게 바다를 건너야 되니까 빛에다가 광섬유에다가 데이터를 실어서 쫙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기지국 안테나까지 오죠. 그럼 거기는 전자파에다가 데이터를 실어서, 즉 전기 신호, 빛 신호, 전자파 신호에다가 데이터를 실어서 보내고 있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가능하게 해주는 게 퀄컴의 칩입니다. 그런 칩들이 다 동작해서 반도체가 그래서 그 주식값이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말씀드린 1조 비트라는 건 이 무선 구간에 이론적으로 6G라 함은 최대 가장 많이 보냈을 때 그만큼의 1조 비트를 보낼 수 있어야 6G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정의해 놓은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6G에 대한 피크 데이터 레이트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5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 앞에서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소환하는 이유가 여기 보면 5G 그 실제로는 피크 데이터 레이트뿐만 아니라 에버리지 레이트라는 것도 있고 레이턴시 타임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단위 스퀘어 미터당에 이 단말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덴시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컨비네이션해서 특정한 6G 상황에서 특정한 비즈니스 서비스 시나리오에 맞도록 통신이 동작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태까지는 이제 사람 중심의 이런 그 스토리에서 이제는 인공지능의 에이전틱 AI가 뭔가 일을 하기에 적합하도록 디지털 월드의 통신 기능들도 맞춰서 동작하기 시작했다. 그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현재 2026년이니까 지금은 5G의 한 중간 정도를 초기 디플로이는 지나고 후반부에 디플로이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단계인데 이제 6G의 시작은 30년이죠. 2030년 이후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질문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빛 신호, 전자 신호 이런 거는 그 영상을 송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성을 띄워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건가요? 제 말의 뜻은 이제 보니까 그 해저에 케이블 깔리고 뭐 강통신, 강섬유 이런 게 있는데 왜 위성을 그렇게 띄워드린 건지 아, 자율주행할 때 위성이 꼭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꼭 필요한 건 아니고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제가 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어떤 웹사이트에 접근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미국 갈 수도 있고, 유럽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서울에 있는 뭐 다 다른 지역에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여기까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길이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길이. 그걸 채널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길은 실제로 무선 구간이 있을 수도 있고, 광선로 구간이 있을 수도 있고, 구리선일 수도 있고, 그런 내가 어디에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만약에 제가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는 에서는 내가 비행기를 타고 있다. 그럼 비행기에는 주위에 있는 기지국이 내 전자파 신호를 못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비행기에 있는 내가 그 길 중에 그 기지국과 주위에 없으니까 위성이랑 연결한다. 그러면 그때 나의 채널은 어떻게 되느냐? 우선 위성을 접근하고 위성에서 다시 지상파 안텐 레이더로 데이터를 보내고 지상파 레이더가 구리선을 타고 광섬유를 타고 바다를 건너든지 해서 원하는 데이터 서버에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비행기 안에 있는 나에까지 다시 이 데이터를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위성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6G 같은 경우는 이미 크게 보면 우리가 전파 중에서 그러니까 그 대역폭이 굉장히 주파수가 높은 영역하고 그다음에 그 위성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6G의 유즈 케이스나 이 스펙에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6G는 위성이 상당히 강력하게 중요한 포션으로 어, 들어오는 그런 어, 규격 작업들이 현재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맞습니다. 6G 시대,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먼저, 네, 다시 한번 말씀 주세요. 아니에요. 아니, 본질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전부 다 0과 1만 오는 겁니다. 0과 1을 받아서 이 제 프로그램에서 스마트폰에서 0이 되든 1이 되든 잔뜩 왔지 않습니까? 오면 0과 1을 모집해서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여기서 스마트폰에서 동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는 신호는 0과 1입니다. 다만 영화를 볼 정도로 보내려면 굉장히 데이터가 많이 와야 되겠죠. 그렇지만 단축 메시지 정도, 오늘 밥 먹었어 하는 문자 정도 같으면 몇 비트 안 와도 되겠죠. 단지 비트의 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게 목소리로 듣느냐 영화를 보느냐 이거는 다른 얘기인 거죠. 이해하셨나요? 예. 예.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드웨어 장치는 뭔지 그리고 개발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어떤 건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어, 아니, 현재 여기서 디지털 세상이라는 거, 디지털 월드라는 거가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디지털 월드의 본질은 그, 보시면 디지털 월드라는 거는 결국은 전 세계에 무수히 퍼져 있는 컴퓨터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해하셨죠?
그다음에 이 전 세계 지구에 있는 수없이 많은 컴퓨터, 때로는 무슨 버추얼 머신이라고 이름 붙이던 서버라고 부르는 어쨌든 컴퓨터들이에요. 이 컴퓨터는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는 하드웨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컴퓨터를 나에게까지 리얼월드에 있는 저까지 연결해 주는 거는 어쨌든 선을 통해서 광을 통해서 무선을 통해서 나한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영화를 보든지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든지 하는 거는 그 하드웨어 위에 올라가 있는 0과 1로 표현된 비트들이지 않습니까? 데이터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내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줄 것인가? 그거는 전부 다 소프트웨어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물리적인 매체하고 그거를 우리가 통신하는 쪽에 이제 그 전자를 하시는 학생들한테는 그 데이터 페이로드 하드웨어 구성과 소프트웨어하고 OSI 7레이어 이래 가지고 그 딱 그 7개의 계층으로 서로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전 세계 모든 컴퓨터와 나의 스마트폰이 서로 이런 원하는 내용들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규약을 딱 정해놨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하는 게 이제 유엔 산하의 ITU에서 다 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함께 동작해서 이 모든 디지털 월드가 나에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아니요, 하드웨어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드웨어입니다. 아까 광섬유도, 아까 해저 케이블에 있었던 광섬유도 이것도 다 하드웨어죠. 이거는 기지국에 있는 이 안에 보면 안테나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하드웨어죠. 그다음에 여기 해저에 있는 이런 광 케이블들도 다 하드웨어죠. 이 하드웨어에 0과 1의 데이터가 흘러다니고 있죠. 그 흘러다니는 0과 1을 의미가 있는 0과 1로 프로그램으로 잘 정리한 것, 그런 것들이 소프트웨어인 거죠.